햇빛은 면역력을 높이는 천혜의 만병통치약이다.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 햇빛의 치유 효과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이제부터라도 햇빛을 기꺼이 즐겨라. 햇빛을 충분히 쬐면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은 물론 온갖 현대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자외선은 되도록 멀리해야 하는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의 저자 우스노미야 미사키는 현대인들이 자외선을 필요 이상으로 차단하는 것을 보고 햇빛, 그 중에서도 자외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자외선이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책에는 햇빛의 메커니즘은 물론 햇빛으로 인류가 얻은 이득이 무엇인지, 현대병과 햇빛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외선이 정말 피부암을 일으키는지, 효율적인 일광욕 방법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적절하게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각종 대사증후군과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햇빛을 멀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진정한 건강을 얻고 속까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일광욕으로 현대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려면 낮에 움직여라. 현대병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로 떠오른 질병은 뭐니 해도 대사증후군이 아닐까.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가리키는 총칭인데 이 질병들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걸릴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일본에서는 최근 건강진단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내리게끔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환자 혹은 대사증후군 예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한테 생활 개선 지도를 받는다. 음주나 흡연을 하는 사람, 폭음 혹은 폭식 경향이 있는 사람은 식생활 개선을 주의받는데 이때 항상 듣는 말이 있다.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 운동을 하십시오. 주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 날마다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이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낮 시간을 운동에 할애할 수 없으니 주로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땀을 흘리곤 한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편이 낫다. 확실하게 열량을 소비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만 기왕할 바에는 햇빛이 있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매일 햇빛을 10분씩 쬐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중 비만 체형이 드문 이유도 가혹한 노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 결과 야외에서 사육한 가축은 실내에서 사육한 가축보다 살이 덜 찐다고 밝혀졌다. 자외선은 갑상선 기능을 발동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열량을 늘리기 때문에 일광욕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새벽이나 저녁에 하는 조깅보다는 낮에 하는 조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자외선에는 지질을 분해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내리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일광욕으로 생성된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치 저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자. 그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재빠르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먹고 앞다투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수업 시작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뛰어놀거나 운동을 했었다. 예전에 직장인들도 그랬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직원들이 점심 식사 후에 배구를 하며 남은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일상적 풍경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아직 대사증후군 같은 진단명이 없던 시절이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점심시간에 햇빛을 받고 땀을 흘려서 건강을 증진하고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식후에 산책을 겸해서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평소 버스나 택시로 지나치던 구간을 걸어보라. 낮에 운동하는 습관은 대사증후군의 예방이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사증후군 합병증은 일광욕으로 예방하라.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라면 혈압 수치 등은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고혈압에 걸리면 동맥경화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경증 고혈압 환자들까지 강압제를 사용한다. 강압제를 장기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은 당뇨병, 통풍, 저칼륨 혈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 강압제에 손을 대기보다는 운동을 통한 비만 해소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혈압을 내리는 편이 안전하다. 일광욕도 그 일환으로 실천에 옮긴다면 지질대사를 개선해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 경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뇨작용으로 인한 혈압 저하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광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 고혈압이 있다면 강압제에 의존하지 말고 일광욕을 하자. 한여름의 일광욕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를 막는다. 감기 중에서 인플루엔자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게다가 기온과 습도가 낮은 겨울 환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종류 또한 무수히 많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예방주사를 맞아도 유형이 다른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몸의 면역을 강화해두는 것이다. 그러면 인플루엔자에 걸려도 발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만에 하나 발병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평소에 건강을 신경 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사계절을 온전히 만끽하다 보면 우리 몸은 알아서 인플루엔자 대책을 세워놓는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 해수욕을 즐긴다. 이런 레저 자체가 겨울철 인플루엔자 대책이다. 직장인들은 장기간의 여름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해수욕을 하러 갈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여름 한철에도 몇 번씩 바다를 찾는 학생이나 아이들은 여름의 강한 햇빛을 전신에 듬뿍 받아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와 동시에 체내에 비타민 D를 대량으로 축적한다. 볕이 약해지는 겨울철엔 아무래도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여름에 얼마나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축적해 두었는가이다. 지용성인 비타민 D를 여름에 많이 만들어두면 수개월 동안 지방 조직에 비축했다가 한겨울에 인플루엔자 방어책이 되어준다. 겨울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돼도 발병하지 않거나 발병해도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마느냐는 모두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건강법이 화제인데 평소처럼 생활에서는 체온을 올리기 어렵다. 그런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자연스레 체온이 올라간다. 이때 사람들은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체온이 39도를 넘으면 균이나 바이러스에게는 지극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어지간한 고열이 아닌 한 해열제를 먹어서 억지로 체온을 내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급속히 체온이 떨어지면 기껏 약해진 바이러스에게 알아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인플루엔자라고 밝혀지면 A라는 약을 주고 열이 몇 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처방한다는 식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맞춰 사전에 약의 조합을 만들어 두었다가 기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안타깝다. 의사로서 병원 진료 시스템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연이어 몰려드는 환자로 병원도 엄청나게 혼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절반도 진료하지 못한다. 한편 환자들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약이나 주사로 증상을 없앨 수 있다고 현대의학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감기 등을 약으로 치료하는 행위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매년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가는 특효약이나 백신이 없는 신종플루나 미지의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나타나 맹위를 떨치기라도 하면 속수무책 불안에 떠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금세 약을 찾기보다는 일단 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치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일상적으로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여서 면역력을 높여두자. 그러면 그 자체가 최고의 예방책이 된다. 한여름의 해수욕이 한겨울 인플루엔자를 대비하고 가을에 스포츠로 땀을 흘려서 봄철의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으로 삼아라. 자연의 섭리는 사계절의 특색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1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햇빛은 인간이 본디 지닌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열쇠이다. 집에만 틀어박히는 생활을 지속한 탓에 점점 퇴화됐거나 게을러지고 둔해진 능력을 회복시키려면 일광욕을 해서 몸을 깨우는 수밖에 없다. 실내에 머물수록 우울증이 깊어진다. 인공조명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는 주장이 있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면서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우울증은 햇빛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오전 중에는 우울감이 심하지만 오후가 될수록 증상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년 겨울이 되면 을의 우울증에 걸리지만 봄이 되면 저절로 치유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햇빛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만들어내는 계절성 리듬과 관련이 있다.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봄볕에 가까운 빛을 재현해 세로토닌의 분비량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햇빛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조정하는 힘이 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면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어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봄볕을 쬐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 때문이다. 자외선은 위험하지 않다. 잘못된 상식이 낳은 미백열풍.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일까. 어느새 국내 전역에 미백봄이 정착되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미백을 위해 햇빛을 피하는 행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짜로 내리쬐는 햇빛을 쬐지 않다니 너무 아깝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 차원에서 선글라스나 선캡 등으로 완벽히 햇빛을 방어한 채 거리를 걷는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일광욕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피부가 새까맣게 탈까 두렵다는 이유로 햇빛을 피하다 보면 머지않아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여성들은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것은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요인이며 미백이야말로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미백붐이 정착된 지 길어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역사가 짧은데도 미백이 아름다워지는 비법이며 절대적인 미용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햇빛을 쬐면 몸에 좋다는 사실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상식이고 실제로 인류는 태양의 은혜를 받아 건강한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 햇빛에 그을리면 멜라닌 형성 세포의 DNA가 손상되면서 검버섯이 피고 더 심해지면 피부암으로 발전한다. 아마도 이것이 미백을 부추긴 현재의 상식이라 불리는 것일 테다. 피부암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다들 햇빛에 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관리하고 미백을 사수하는데 실제로 햇빛을 많이 쬐어서 피부암에 걸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례를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다.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자. 여름방학을 어떤 식으로 보냈는가?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매일같이 강이나 바다, 산으로 놀러 다녀서 개학할 즈음에 피부는 까무잡잡해져 있었다. 시원한 오전에는 방학 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놀러 나가는 것이 방학 중 일과였던 아이들도 많았다. 학교에서도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장려해서 개학 후에 피부를 가장 잘 태운 학생에게 상을 주는 초등학교까지 있었다. 즉 지금과는 정반대로 햇빛을 쬐는 생활이 당시에는 당연한 일상이었다.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이 들면 주름과 검버섯이야 생기기 마련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에 비해 현대인은 지나치게 햇빛을 두려워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햇빛에 타면 피부암에 걸리기 쉽다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유포된 데에 최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암이란 단어에는 그만큼 무겁고도 두려운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적도 부근의 나라에도 피부암 환자는 많지 않다. 햇빛을 많이 쬐어 다량의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면 그 영향으로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야 사리에 맞는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매일같이 떼약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맹훈련을 한다. 정말로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즉각 야구 시합을 중지시켜야 하고 어린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들에게도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골퍼 중에서 피부암 환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적도 부근의 나라에 암 환자가 많다는 등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이렇듯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멜라닌 색소가 피부암을 막는다. 그러면 인간의 피부는 왜 햇빛에 타는 걸까? 우리 같은 유색인종은 여름이 되면 피부 빛깔이 짙어진다. 자외선이 피부에 상처를 입혀서가 아니다.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몸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여기서 과도한 자외선이라고 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자외선의 종류와 양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자외선을 쬐어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증례는 압도적으로 백인에게 많다. 왜냐하면 북구처럼 자외선 양이 적은 지역에 사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빨개지는 일은 있어도 햇빛에 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인종에게는 지극히 드문 증례이며
흑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피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미백은 건강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피부암은 보통 기저세포암을 말하는데 만에 하나 발병한다 하더라도 전이될 위험성이 없고 국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된다. 물론 사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지 말고 기저세포상 피종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다. 한때 호주에서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호주 원주민 애버리진들은 피부암이 전혀 없었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 사이에 피부암이 급증해 있었다. 편평세포암도 햇빛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햇빛을 쬐어 발병하는 환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이고 예후도 대부분 양호하다. 사실 편평세포암의 주된 원인은 화상이나 외상의 흉터다. 이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햇빛과의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편평세포암을 걱정해 자외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사마귀암인 악성 흑색종 역시 동양인의 경우는 발바닥 등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최근의 상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 이제 납득이 가는가. 오키나와 나가노가 장수촌인 이유. 오키나와는 장수의 섬으로 유명하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온난한 기후도 한몫을 한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광선의 조사량이 많고 자외선의 양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필적하는 일본 내 장수촌은 어디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온난한 기후인 규슈나 시코쿠가 아닐까 추측되겠지만 정답은 뜻밖에도 눈 덮인 광경이 익숙한 나가노다. 실제로 이곳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오키나와를 크게 앞서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째서 나가노일까? 내가 생각하는 제1의 요인은 높은 표고이다. 일본의 지붕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산들이 길게 이어져 있어 그만큼 태양에 가깝고 내리쬐는 자외선의 양도 많다. 이야말로 태양광선과 자외선이 건강에 좋다는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외선에는 광회복 작용이 있는데 사실 손상된 세포를 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DNA가 잠재적으로 지닌 수명을 늘릴 가능성을 자극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자외선을 많이 쬐는 탓에 피부암이 발생하고 건강을 해친다면 일본에서 가장 자외선이 많이 내리쬐는 오키나와와 나가노가 장수촌으로 군림하는 현상은 설명이 안 된다. 피부의 광회복 기능을 믿자.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노화를 내세운다. 주름, 검버섯 같은 피부 노화의 주원인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정말로 그럴까?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모든 장기가 노화한다. 피부도 마찬가지여서 노화와 함께 콜라겐의 생성량이 줄어들어 주름이 생긴다. 주름을 없앤다고 해서 콜라겐을 배합한 화장품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발라봤자 소용이 없다. 표면상으로만 피부에 윤기가 되돌아온 듯이 보일 뿐 실제로는 콜라겐 성분이 피하로 흡수돼 피부의 기능을 되돌리는 데 이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검버섯에 관해서는 확실히 자외선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검버섯 환자가 이전보다 40배에서 50배로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있다. 일본인은 전쟁 전부터 햇빛을 쬐며 생활해왔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니 외국에서 들어온 합성화학 화장품을 사용한 것 말고는 짐작되는 바가 없다. 화장품 성분인 합성화학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니 참으로 얄궂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피부와 관련해서 광노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반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체 현상이 광해복이다. 미국 와이오밍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광해복으로 수복된 세포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젊어진다. 인체는 한 번쯤 자외선으로 손상을 받아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수복이 불가능한 세포는 죽여버리는 시스템도 있으니 실로 몇 겹이나 되는 방어선이 쳐져 있는 셈이다. 그러니 인체에 내재된 기능을 좀 더 믿어보자. 인체의 광해복 기능이 무시되고 있는 탓에 사람들이 자외선을 피부의 커다란 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적절하게 자외선을 쬐며 생활한다면 피부가 병적으로 노화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윤기 있고 싱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도시에서의 자외선 차단은 낭비다. 최근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팔토시 등 UV 차단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겠다고 UV 차단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과연 선글라스에도 UV 차단 기능이 필요할까? 햇빛이 강한 날에 외출하면 눈이 부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쓰는데 자외선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는 거의 반사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통 안경을 쓰면 눈부심은 막아주진 못하겠지만 자외선의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어디를 보고 걷든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 단 모래사장과 눈 덮인 설사는 예외다. 자외선이 잘 반사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양산이나 모자, 양복에 이르기까지 UV 차단이나 자외선 대책을 내세우는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외선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이용한 장사 속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붙이면 화제도 되고 판매량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같은 언론사에서는 그런 상품에 대한 광고 수익을 생각해 해당 기업들의 장사 속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자외선은 피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것이다. 인류는 태양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일광욕의 효능.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햇빛을 의료의 장에 도입했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양의 빛과 열은 모든 장상, 특히 개방성 골절과 파상풍 등의 효과가 있다. 근육 강화에는 일광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계절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름에는 허약한 사람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주의해서 등 부위에 햇빛을 쬐고 머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덮어줘야 한다. 지방성 비만인 사람은 되도록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기원전 150년경에는 외과 의사인 안티로스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어떤 환자든 되도록 햇빛을 쬐게 해야 한다. 누워 지내거나 앉아만 있을 수 있는 환자 역시 이불이나 모포 위 혹은 모래 위에 눕혀서 일광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일광욕을 시키면 내장의 분비 작용이 좋아지고 땀이 늘어나며 근육이 강화되고 지방의 축적이 예방되며 종양이 축소되고 부종이 해소된다. 일광욕을 하면 호흡이 깊고 활발해지므로 흉부가 좁은 사람은 폐가 확대되고 강해진다. 그럼으로써 폐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일광욕을 할 때는 변통을 좋게 해서 장을 비우고 머리를 덮어줘야 한다.
자외선을 쬐어야만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 여성들이여 자외선을 반겨라. 자외선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비타민 D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타민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등에 대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든가 어떤 기능을 한다와 같은 정보를 듣고 관련 영양 보충식품도 먹어보았겠지만 비타민 D는 생소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생선에 들어있다고 확인되었지만 그 이외의 식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아무리 식생활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햇빛, 정확히 말해 자외선을 충분히 쬐므로써 가능하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가 인간의 체내에서 생성된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아마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인체 현상이 생겨났을 것인데 특히 햇빛을 쬐어야만 비로소 비타민 D가 생긴다는 부분에서는 자연의 섭리가 느껴진다. 햇빛은 빈부의 차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리쬐다. 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런 대전제가 있기에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인체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허술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 전신을 각종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철저하게 가림으로써 햇빛을 피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생성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미백을 얻고 심신의 건강을 버리는 행위이다. 식품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면 겹겹이 자외선을 차단해도 어떻게든 비타민 D를 몸에 제공하겠지만 자외선 없이는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인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반 정도밖에 못 만든다. 즉,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햇빛을 피하는 선택을 하겠다면 최악의 경우 자리보전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다. 일광욕을 하면 생성된다고 해서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라고 표현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것처럼 피부로 자외선을 섭취하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굶어 죽듯이 햇빛을 쬐지 않으면 역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기근이나 빈곤 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햇빛 실조란 말은 없다. 태양이 공짜로 전 인류에 빛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타민 D는 어떤 일을 할까? 자외선을 쬐어 피부에서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환된 뒤에야 몸에서 기능한다. 주된 작용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 조직의 인상칼슘을 침착시킨다.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즉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시 말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되기 쉽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일광욕을 하자.
햇빛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는 과잉증이 없다. 자외선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 수용성인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몸속에 흡수되고 남으면 체액 중에 용해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과는 반대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제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로 무의미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들은 체내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모조리 배출되기 때문이다. 햇빛을 자주 쬐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타민 D 과잉증이 확인된 예는 비타민 D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받은 사람들 뿐이었으며 햇빛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가 과잉된 일은 없다. 그런 현상이 실제한다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며 온종일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렸을 것이다. 쓰고 남은 비타민 D가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인다는 특성 덕분에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겨울을 대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비타민 D를 잔뜩 축적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햇빛을 피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해도 비타민 D가 결핍될 일은 없으며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비타민 D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 단 햇빛을 피하며 생활해온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햇빛을 많이 쬐어두는 편이 좋다. 폭염을 피해 여름 내내 냉방을 한 실내에서만 지낸다면 1년 중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셈이다. 이제라도 햇빛을 받아들여 체내에 비타민 D가 동나는 상황만은 피하자. 아이와 노인은 일광욕이 필수. 갓난아이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유감스럽게도 모유에는 들어있지 않아 갓난아이가 비타민 D 결핍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 안짱다리와 팥짱다리의 원인은 영아기의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다리가 휘었다면 이는 일광욕 시간이 너무 적었던 탓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그럼 성인이 비타민 D에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골다공증이다. 칼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체내 칼슘도 부족해져서 뼈가 물러지고 약해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뼈가 물러지면서 근조직이 파괴되고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마침내는 근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갈수록 외출을 멀리하며 밖에 나가질 않으니 일조 시간이 더 줄어들고 비타민 D가 더욱 결핍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보면 뼈도 약한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병원 신세를 크게 질 것 같아 두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비타민 D 결핍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근력 역시 더욱 약해지고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례 중 대부분은 밖을 걷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 발생한다. 노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은 몸을 위한답시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생활하겠지만 그것은 자리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억지로 산책을 하고 운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라면 햇빛이 좋은 시간대에 휠체어를 타고 나가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환자 본인의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재활훈련까지 착실히 해나간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만약 자신이 현재 그 같은 상황이거나 혹은 연령상 슬슬 건강 상태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이나 공원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라. 뼈가 쑥쑥 성장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햇빛을 쬐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같은 행동 패턴은 70대, 80대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 해야 할 참고서다. 반복해 말하지만 노후를 자리에 누워 지내는 비극을 피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어 몸속의 비타민 D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다.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해서 골절이 무서워 움직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이자. 일광욕은 최고의 안티에이징 요법. 요즘 안티에이징이 대세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미용, 각종 산업 분야에서 안티에이징을 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다.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그 정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안티에이징 산업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적에 팽팽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겉모습만 젊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다.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미용, 미백 등 겉모습을 아름답고 젊게 지키기 위한 안티에이징에만 신경을 쓴다면 고운 피부를 얻는 대신 몸속이 현저하게 노화될 위험성이 크다. 5년 뒤에 그 피부가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 확실한 것은 검버섯이나 주름을 걱정해 자외선으로부터 도망치는 생활을 하다간 지금껏 설명했던 대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빠져 결국 뼈와 근육이 눈에 띄게 쇠약해질 것이다. 또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외선을 피해 살면 늙어서 자리보전하게 되는 공포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란 주름이 생기든 검버섯이 생기든 몸 곳곳의 기능이 진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젊게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안티에이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노화는 두려운 현상이다. 노화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60대에 40대처럼 보이는 일이 그리도 중요한가? 60대 나름의 아름다움, 70대만의 아름다움도 있는 법이니 건강을 고려하면서 자기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40대 피부를 유지하겠다고 자외선을 거부하고 그 결과 인체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50대, 60대는 건너뛰고 단숨에 70대의 몸으로 늙어버릴 것이다. 한순간에 늙어버렸다는 동화 속 주인공이 젊음을 되찾기 위한 마법을 쓰려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나 실망하기보다는 오늘의 아름다움과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멋지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다. 일광욕으로 속부터 아름답게. 햇빛에는 살균 작용과 소염 작용이 있어서 빨갛게 염증이 난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피지선의 분비를 정상화해 다시 여드름이 나는 것을 억제한다.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은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햇빛에는 문제성 피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 또한 피부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고 피지선과 땀샘의 작용을 활성화해 피부의 대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피부를 싱싱하고 윤기 있게 만든다. 기저세포의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노화된 각질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 결이 고운 피부를 형성한다. 화장품이나 미용수를 써서
이런 효과를 내려는 사람이 많은데 적당히 햇빛을 쬐기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실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햇빛은 광회복 효과를 통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피부세포 전체를 젊게 만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 내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그리고 얼굴 표정근의 근력 재생을 촉진해서 근력 저하로 생기는 주름이나 근육 처짐도 방지한다. 이처럼 햇빛은 전신 미용의 근본이며 기타 미용법의 토대이기도 하다. 미백과 같은 거칠의식 아름다움과 달리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을 실현한다. 무턱대고 자외선을 차단하기보다는 일단 조금씩이라도 햇빛을 쬐어보도록 하자. 자외선을 피할수록 갱년기 장애가 악화된다. 40대, 50대 여성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갱년기 장애다. 우리는 생물이라서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신체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증상을 가볍게 할 수는 있다. 실제로 갱년기 장애를 비교적 가볍게 지나갔다는 여성들을 관찰해 보면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실외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즉, 집 밖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은 갱년기 장애로 받는 고통의 정도나 비율이 비교적 낮다. 햇빛에는 갱년기의 내분비계 혼란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거나 주말에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햇빛을 듬뿍 쬐는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최근에는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겪는다고 밝혀졌는데 생활 환경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남성에게 갱년기 장애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집안에서 소극적으로만 지내면 갱년기 증상은 더 심해지고 반대로 밖으로 나가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기분이 가벼워진다. 내분비계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혼란까지 바로잡는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심적 장애도 가벼워진다. 안면 홍조증이나 정서불안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여성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수록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초의 한 걸음은 괴로울지 모르나 자주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다 보면 서서히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봄과 가을은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햇빛을 받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기분 좋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다. 그렇게 자연과 접하며 생활하면 갱년기 증상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일광욕을 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광욕으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건강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육체를 손에 넣는다면 비로소 의사가 필요 없는 생활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광욕을 즐기세요. 일광욕은 공짜에다 위험 부담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딱 해본들 손해 날 일은 없습니다. 현대병을 예방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돈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 커다란 이득을 얻는 셈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암도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지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체내 순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암을 발병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광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일광욕이 물이라면 바깥에 신선한 공기만 쐬더라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역시 내면에서부터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건강법의 하나입니다. 햇빛은 모든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부디 착실하게 권리를 행사해서 건강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